해리스는 최대 25,000달러의 계약금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하겠다. 또 임기 4년 동안 300만 채 주택을 건설하겠다. 또 다주택자 세금 혜택을 폐지하겠다. 요 세 가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드는 생각 없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쓴 정책과 거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역사상 최대로 많이 뛰었다는 것을 해리스는 모르나 봅니다. 제가 해리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Hey 해리스, run from Korea. 자, 이번엔 트럼프 정책을 볼까요? 불법 이민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이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토지를 주택용지로 제공하겠다. 이 공약을 지금 이 정책을 내놨죠. 자, 이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LH에서 주택용지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택용지의 가격이 최고 입찰제이기 때문에 토지를 살 때부터 이미 주택 가격이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트럼프만 모르고 있나 봅니다. 제가 트럼프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Hey 트럼프, run from Korea.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대공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간과하는 이야기가 바로 대공황 이야기인데요. 대공황이라는 게 뭐냐면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강타된 경제 침체 현상을 대공황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넓게 퍼진 그런 상황인데요. 금융시장의 혼란, 아주 큰 혼란이 오고 또 대규모로 실직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의 경기 후퇴 시기를 바로 대공황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세계적 대공황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929년 대공황의 시작은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공황 직전에 당시 미국인들은 서로 앞다퉈 주식을 사려고 돈을 빌려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주식 가격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다 잃어가면서 은행들은 문을 닫거나 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다니던 직장도 잃게 되고 돈도 없으니까 경제는 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공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 9월 21일 엊그제예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1920년대와 2020년대 사이에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유사점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세계 경제의 분위기를 1920년대 대공황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았는데요. 첫째는 글로벌 통합 무역 질서 쇠퇴, 그리고 둘째는 기술 혁신과 증시의 버블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19세기 말 영원할 것 같던 그 개방적인 경제 질서가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끝났다. 그리고 경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에 급속한 해체가 뒤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현재로 비춰보면 우리는 더 빈번한 공급 충격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한 환경에 맞춰져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연이어서 공급 충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혁신과 버블 이야기인데요. 1920년대 내연기관 컨테이너 벨트식 조립 라인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증시의 거품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AI 열풍과 또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독점 현상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혁신 열풍이 결국 대공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결국 비이성적 과대망상이 주식시장 가치 폭등을 촉발하는 것이 대공황의 전조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과대망상이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요즘 AI의 인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분들은 AI의 기술이 대단한 혁신이라고 말하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AI가 과연 그렇게 돈이 되느냐 반문하기 시작했죠. 혁신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돈이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쓰임이 지금까지 기술 혁신들이 돈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 되겠느냐, 이런 의심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비컷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준 효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 이거 고평가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1920년대 대공황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그 시각 중에 당시 경제학계를 장악한 케인스 학파의 수요 부족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처방이 바로 뉴딜로 대변되는 재정지출 확대였는데요. 이 대표적인 뉴딜 정책으로는 대공황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편 정책이 바로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이끈 미국의 지도자 중에 아주 중요한
위대한 인물로 우리들도 익히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루즈벨트입니다. 자, 193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즈벨트가 경제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 또 금융개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위기를 이겨냈는데, 아무튼 케인즈 학파의 수요 부족론이라는 것은 기존 패권국 영국이 힘을 잃어가는 반면 신흥 강국인 미국이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힘의 공백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졌다. 이런 것이 바로 수요 부족론이었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한 또 한 가지 이론 중에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의 해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통화량 긴축이 대공황을 촉발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중앙은행 FED의 통화정책 실패가 평범하게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 침체를 전례 없던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느냐,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길래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 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막 풀었습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가 제2의 대공황이 올 수 있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위기에 대처한 것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벤 버냉키식 통화정책이 40여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돈을 막 푼 것이 과연 옳았냐,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말이 많죠. 파월의 제로금리 역시 도마 위에 곧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제로금리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뭔가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집값이 많이 뛴 결과라고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집값이 경제 뇌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집값 잡는 정책을 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역시 집값 안정화 정책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리스와 트럼프의 집값 정책에 대해서 보면 참 가관도 아닙니다. 자, 해리스는 최대 25,000달러의 계약금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하겠다. 또 임기 4년 동안 300만 채 주택을 건설하겠다. 또 다주택자 세금 혜택을 폐지하겠다. 요 세 가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드는 생각 없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 쓴 정책과 거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역사상 최대로 많이 뛰었다는 것을 해리스는 모르나 봅니다. 제가 해리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Hey 해리스, run from Korea. 자, 이번엔 트럼프 정책을 볼까요? 불법 이민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이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토지를 주택용지로 제공하겠다. 이 공약을 지금, 이 정책을 내놨죠. 자, 이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LH에서 주택용지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택용지의 가격이 최고 입찰제이기 때문에 토지를 살 때부터 이미 주택가격이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트럼프만 모르고 있나 봅니다. 제가 트럼프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Hey 트럼프, run from Korea. 아무튼 지금 대공황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주가가 앞으로는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 물론 1920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도 주식으로 대박을 낸 사람이 있죠. 제시 리버모어라고요. 이분은 추세선을 통해서 내가 투자할 것을 정확하게 짚어낸 추세선 전문가인데, 이분은 뭐 대공황 시기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만큼 위기가 와도 또 기회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공황이 생기질 않길 바랍니다. 대공황이 오면 부자들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서민들이 결과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것도 역시 서민들이 더 더디기 때문에 대공황과 같은 불황은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년 전인 1929년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때는 글 모르는 사람들도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금융 시스템도 무역 시스템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도 금리를 내리겠지 해서 다시 돈을 빌려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하려는 그렇게 꿈틀대는 기업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는데요. 돈 빌려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다가 망하더라도 제발 국가에 손 빌려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돈 벌면 자기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또 실패하면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 부동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동산 개발은 이제
국가가 손을 봐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대공황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반드시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금리가 낮아졌다고 아무데나 돈 빌려서 투자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그렇게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도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는 게 이익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실 분들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고맙습니다.